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신 고수는요, 이렇게 법의 판단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분이십니다.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넓게 멀리 보는 변호사 김희연입니다. 자, 보통 변호사들을 보면 각자의 그 전문 분야가 있으시더라고요. 뭐 형사, 민사 또는 뭐 가사 이렇게 있는데 오늘 나오신 분은 어떤 분야가 전문이신가요? 저희는 전 분야를 다 합니다. 전 분야를 다요? 네. 민사 하시고 민사, 네. 형사 사건도 하시고 네네네. 가사 문제도 하시고 그럼요. 아니 그러면 더 이상의 분야는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다 아닙니까? 의뢰 대상을 보면 네. 말씀하신 분야는 주로 이제 개인이고요. 네네. 저희는 기업 분쟁 사건이나 M&A나 기업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사건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사건은 우리가 알기로 민사, 형사 이렇게 나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민사와 형사를 넘나들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걸 나눠서 하다 보면 변호사 입장은 편해요. 근데 의뢰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하나 예로 드리면요. 네. 20대 중반의 의뢰인이셨는데 네. 삼촌이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건으로 민사소송을 승소하셨더라고요. 오, 승소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이분은 삼촌을 형사고소하고 싶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원래 민사소송 담당하시던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쪽에 그냥 계속 맡기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변호사님은 민사사건만 한다고 형사고소는 따로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한테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민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네. 그럼 민사, 형사 하려면은 비용이 2배로 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큰 문제는 삼촌이 아버지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는 이게 횡령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횡령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거 형사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네네. 고소기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야, 이게 복잡하네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을 하느라고 이미 1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시간을 좀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민사로 끝난 건가요? 그래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민사소송을 승소를 했으니까 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만약에 이분이 돈을 잘 받으셨으면 저희한테 안 오셨겠죠? 근데 민사는 승소를 해도 피고 본인 재산으로 된 것만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의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재산에는 집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악용해서 의뢰인의 삼촌이 이미 재산을 자기 아내, 그러니까 의뢰인의 숙모 명의로 다 바꿔놔서 삼촌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게 조치를 취해놓은 건데 네. 그러면은 승소해도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민사로는 어렵죠. 네. 그래서 다만 형사고소를 해서 숨겨둔 재산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건을 시작할 때부터 민사와 형사를 모두 고려를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하고 시작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분은 민사에서 이기긴 했는데 저게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겼는데도 진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증거 기록을 열심히 파다 보니까 그 삼촌분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형사고소할 방법을 찾아냈고요. 결국에 합의금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아버지 재산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또 다른 불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서 그쪽으로 공략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시네. 나쁜 분이네. 이런 분은 진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제가 다 속 시원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라든지 또는 검찰 조사 받을 때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피의자든 피해자든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앞에서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상 질문을 뽑아서 미리 리허설을 합니다. 그럼 조사 가기 전에? 네.
우리가 방송 리허설하는 것처럼 미리 사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리허설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바둑에서 두수, 세수 앞을 보듯이 저희 의뢰인께서 답변을 하면 저희가 수사관이나 상대방 변호사가 되어서 네네. 다시 이제 그 답변의 말꼬리를 잡을 것까지 예상을 해서 준비를 이렇게 시켜드리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예. 기업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 문제보다 더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수는 이런 사건들을 다 다뤄보신 건가요? 네, 제가 변호사 생활을 대형 로펌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운이 좋아서 여러 팀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대형 사건들을 다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M&A를 비롯해서 기업 규제 법무도 있고요, 노사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아니면 공정거래 문제, 그다음에 국제중재소송, 그다음에 재벌가 형사 사건 뭐 등등 해서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거의 대부분 다 다뤘고요. 지금도 기업 자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야, 말씀만 들으면은 고수께서는 다른 거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많이 내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최대한 그 시간에 집중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이게 직업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아나운서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야, 발음에 신경 써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거하고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을 대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뭐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유사한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치유의 사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분이 풀리고 변호사와 힘을 합쳐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만족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고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벽하다는 표현은 좀 쓰기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고 싶은 목표나 소망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대형 로펌식 서비스를 보편화해서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일반 의뢰인에게 더 쉽게 소통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